너 키패스 넣으라고 넣었는데 계속 걷도네? 그러면 저를 좀 위로 올려주셔야죠. 근데 그러면 또 너가 패스를 못 받네? 그럼 내려갈까요? 안 맞아! 와우! 달슨의 라이브! 근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코파델레이 뭐 16강에서 이렇게 3대 0으로 진 거를 복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? 핵심은? 네. 핵심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와 좀 맞지 않아 보인다. 안 맞는다. 안 맞는다. 이건 안 맞는다.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뭐 안 맞다는 얘기 좀 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오늘은 일단 뿌리를 뽑겠다 이 이야기에. 그렇죠. 그리고 뭐 이번 경기를 보면서 어떤 점들이 좀 안 맞나 좀 더 구체적으로. 그렇죠. 예. 그 이야기는 진짜 안 맞는다 이거는. 그렇죠. 예, 이건 네.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맞아요. 것 같다. 진짜 뭐가 안 맞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. 네.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세비야 처음으로 90분 90분 풀타임을 뛴 경기였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 그다지 좋지 않았죠. 맞아요. 팀도 뭐 팀도 안 좋았고 많이 좀 좋지 않았지만. 네네. 이강인 선수도 사실 근데 왜 이런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뛰게 하는지. 그래서 이제 기록을 봐도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. 그래서 볼 소유권을 잃어버린 횟수가 18회였는데 이게 전 선수들 세비야 선수, 발렌시아 선수 모두 합해서 최다 횟수였습니다. 냉정하게 저희가 짚을 건 좀 짚어야 그렇죠. 돼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찬스를 만들어주는 능력. 또 사실은 키패스가 0개. 네. 찬스 메이킹도 또 거의 못했고. 못했다. 네. 그래서 이게 이강인 선수와 발렌시아가 맞지 않는 전술적인 이유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본다. 네. 저희가 그냥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경기 보시는 분들도 아우 답답해. 아니면 그렇죠. 안 맞아 맞아요,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본다. 네. 첫 번째는 이강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다. 위치가. 그렇죠. 원래 이강인 선수가 좀 높은 위치에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. 내려와 있다. 그래서 보시면 이강인 선수는 사실 명확하죠. 오늘 새벽에 중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. 이강인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 가운데서. 네, 혹은 뭐 세컨드 스트라이커 해서 저 공격 지역 이 경기장의 3분의 1 지역에서 플레이하면서 선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.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이제 경기에 나왔을 때 발렌시아에서 키패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. 그렇죠. 경기당 2.2개. 네, 이런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가 저 세컨이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선호한다는 것은 본인 피셜입니다. 네네. 네, 본인이 가장 자기가 편하다는 거예요. 본인이 편하다는데 뭐. 그럼요. 그런데 사실 이 발렌시아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원에서 공격 지역으로 볼을 보내주지 못한다는 것. 잘 안 나가죠. 네, 그래서 중원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솔레르, 바스, 라치치 이런 선수들은 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조금 좀 부정확한 패스들이 또 많고 네.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장면을 봐도 저기 명확하네요 이 장면. 저 네모를 쳐놓은 그 위치가 사실 이강인 선수가 있어야 하는 위치잖아요. 그렇죠. 공격형 미드필더죠. 그렇죠. 그래서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저기서 이제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. 패스가 안 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죠. 네. 저기보다는 잔디결로 얘기할 때는 한 2개 정도는 더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게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최적화될 수 있는 곳인데 그렇죠. 볼이 안 오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더라. 네. 히트맵을 봐도 이번 경기 히트맵을 봐도 저 세비야의 좀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서 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밑에서 좀 많이 움직였었던. 또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온 것도 많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킬패스를 조금 넣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. 그러니까 키패스라고 하는 거는 위험지역에서 결정적인 동료에게 연결해준 그 패스를 얘기하는 킬러 패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쵸. 저렇게까지 내려와 있으면 그런 킬러 패스가 들어가기 어렵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사실은 문제점이 사실 발렌시아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도 맞아요. 모르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계속해서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해달라 그랬는데 결과는 파레오, 콘도그비아, 코클랭 이 패스를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나가고 맞아요. 파레오가 일단 가장 결정적이죠. 그렇죠. 들어온 선수는 라치치. 근데 이것도 심지어 임대 복귀였고 포르투갈 갔다가 돌아왔고 아니면 뭐 우리 꼬마들 콜업 그렇죠. 뭐 쿠앙드리디 같은 선수들을 좀 올려 쓰거나 그 정도니까 사실은 이강인이 발렌시아 맞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게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에서 볼을 전방으로 보내주지 못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내려오니까 또 키패스는 안 나오고. 그렇죠. 안 맞아. 그러니까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너 키패스 넣으라고 넣었는데 계속 걷도네. 아니 그러면 저를 좀 위로 올려주셔야죠. 근데 그러면 또 너가 패스를 못 받네. 그럼 내려갈까요?
계속 그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. 그러면 아예 이강인 선수를 빼고 전방에 그냥 공격수 넣어서 앞으로 뻥 차자. 빵창아, 그렇지. 네. 그래, 나중에 맞아, 그렇게 네, 가는 그게 거야. 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난 새벽에 중계하면서도 그 답답했잖아, 사실 그게. 맞아요. 아, 진짜 답답하다. 보시는 분들도 아, 답답하다 막 이렇게 이게 맞아요. 뭐야 막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 포인트잖아요. 맞습니다. 올라가야 되는데 볼이 안 오니까 내려가니까 키패스 안 나가고 또 올라가려니까 또 안 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왔다 갔다 지금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맞아요. 못하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, 자, 이게 첫 번째였고 네, 두 번째 이유는 발렌시아가 현재 직선적인 경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사실 직선적인?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하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강인 선수가 좀 내려오는 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네. 발렌시아 팀 스타일 그렇죠. 직선적이더라. 네. 예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선 이유와 연결되는 건데 앞선 이유처럼 이제 뭐 중앙에 있는 뭐 솔레르, 바스, 라치치, 뭐 쿠앙드레디까지 네.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패스를 못 보내주니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사실은 선택을 한 거죠.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측면으로 보내고 크로스를 올리자. 그래서 사실 지난 오사수나전을 사실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로 나왔었는데 58분 만에 교체가 됐거든요. 맞아, 빨리 나왔죠. 그러면서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했던 선택이 이강인을 빼고 가메이로를 투입해서 그냥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선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. 인터뷰도 끝나서 그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다음 장면에 있는데 아, 그래요? 너 다 알아.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. 네, 맞아요. 나는 측면을 깊게 활용하고 중앙 공격 숫자를 늘려야 했다. 네,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. 네. 또 그게 통했어요, 심지어.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게 그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뭐 실점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문책성 교체했다. 그게 아니고 그럼요. 실제 공격의 전술 변화했어요. 맞아요. 예, 뭐 그거 했다고 무슨 문책을 합니까? 예.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변화를 네. 줬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발렌시아 그리고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선택은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. 중앙에서 어차피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보내서 이강인 선수가 킬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상황이 아니죠. 네, 결국에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가겠다. 그래서 이강인 대신 최전방에 그냥 공격 숫자를 늘려놓고 측면으로 보내서 크로스. 안 맞아. 이게 이강인하고 안 맞아. 그러면 결국 사이드 돌파해가지고 크로스 공격하겠다는 건데. 그렇죠.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에 갖다 놔서 치달을 할 수도 없고. 그렇죠. 아니면 가운데 갖다 놓고 헤더를 할 수도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활용돼? 그러니까 제가 중계 중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장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 이강인이 잘하냐 못하냐는 우리가 다른 논쟁거리를 한번 갖다 넣었고. 그렇죠. 요거는 뭐냐면 이 어떤 선수가 특정 감독과 전술에 맞냐 안 맞냐는 우리가 논의해 봐야 돼요. 맞아요. 이강인 선수는 아직 부족하죠. 더 키워야 돼요. 경쟁력 길러야 되죠. 지금 뭐 만으로 19살이니까. 그 부족한 면이 있죠.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거마저도 이 팀하고 좀 안 맞는 데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장면도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건데 이강인 선수는 측면 돌파나 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아까 가메이로처럼 볼 경합을 하거나 이런 플레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팀하고 안 맞는 거죠. 네. 심지어 이제 역습을 하는 패턴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죠. 그래서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은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앞선으로 빠르게 좀 볼을 뿌려서 세비야의 수비 뒷공간을 좀 노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강인을 좀 거쳐서 이강인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 라인에서 전방으로 뻥 차주고 거기서 이강인과 수비수와의 좀 스피드 경쟁을 계속 붙여주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. 네, 그래서 저 쿤데가 수비수였는데 못 따라가더라고요. 네. 쿤데 너무 좋은 선수예요. 네, 빠르고 그럼요. 빌드업 좋고. 근데 쿤데 앞에다 저렇게 갖다 놓고 때려놓고 그렇죠. 하라 그러면 되나? 안 되죠. 이강인 선수의 그래서 사실은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. 발렌시아 전술 자체가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발렌시아 축구가 지금 현재 명확한 방향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. 뚜렷한 무엇인가도. 네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렌시아 사실 한 3시즌 전에만 봐도 이 마르셀리노 감독이 발렌시아를 엄청 잘 이끌었거든요. 그리고 그 팀 컬러 중에 하나가 역습이었죠. 그렇죠. 단단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. 네. 그래서 앞선에 자자, 로드리고, 게데스 이 선수들이 볼 끊어낸 다음에 바로 쭉 달려나가서 득점해내는 이런 게 정말 인상적인 팀이었는데 사실 이 다음 장면 보시면 감독이 이제 지나오면서 셀라데스, 뭐 하비 그라시아를 넘어오면서 날카로운 역습이 정말 많이 사라졌더라고요. 오늘 경기만 봐도 사실은 날카로운 역습을 했던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었어요. 좀 뒤죽박죽 된 것 같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
그러니까 지금 선수 보강도 안 되고 그쵸. 전력이 약하니까 수비는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수비는 해야 되는데 또 이강인 선수를 활용을 하거나 뭔가 또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. 그러니까 수비하다가 카운터도 아니고 맞아요. 경기를 주도하는 집에 볼 점유를 높여가는 축구도 아니고 막 뭐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래서 저번에도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이게 경기를 끝나고 나서 제일 이 경기를 혹독하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발렌시아 무슨 축구했어? 맞아.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역습도 그리고 지공도 명확하지 않은 플레이가 너무나 많다.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맞아요. 사실은 동의. 나 이거 전체 네. 동의. 예.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이제 볼을 좀 소유해보려고 했더니 정말 뭐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겉돌다가 그냥 의미 없는 크로스 한번 날리고 다시 소유권 넘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이 지금 발렌시아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. 이제 이강인 선수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20살이 되고 되죠. 하다 보니까 2월생이니까. 프로 무대에서 이제 자신의 스타일을 좀 정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. 아 그럼요. 네. 그렇다면 명확한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 축구에서 내 이제 축구 스타일이 어떤 건지 좀 보여줘야 될 때고 그리고 그 여기서 지금 이제 또 잡아가야 자신의 커리어를 또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고 한데 지금 발렌시아의 축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 지금 모르니까 네. 그래서 안 맞는다. 네. 네. 그 점에서도 이제 안 맞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아니 카운터 축구 하는 팀의 다비드 실바 그렇죠. 지금 발렌시아의 선배기도 하고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는 다비드 실바 갖다 놓으면 다비드 실바가 거기서 빛이 나겠어요? 그럼요. 안 나지. 안 나. 그건 분명한 거야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팀의 전술적인 부분, 뭐 팀의 상황,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지금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좀 정립해야 되는 이런 또 개인적인 상황, 이런 상황들이 하나도 절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에 있고, 네.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도 사실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충분히 인식하고 있죠.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그 조건은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뭐 구단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러면 결국에는 뭐 자신에 맞는 팀을 찾아야 발렌시아도 사실은 그런 이제 이강인 선수와의 좀 관계도 좀 풀 수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자신의 커리어를 이제 좀 이어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. 사실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댓글에도 있지만 웨데고르 같은 지난 시즌에 웨데고르처럼 소시에다드에서 자기에 맞는 팀 가서 보여주고 아주 좋은 예예요 진짜. 아니 그러면 웨데고르가 지난 시즌 그러니까 레알에서 못 뛰다가 소시에다드 갔잖아요. 네. 소시에다드에서 거의 라리가 탑 미드필더 맞아요. 먹은 거 아니야. 그러면 웨데고르가 갑자기 무슨 뭐 갑자기 뭘 해가지고 확 잘한 거 이게 아니잖아. 그렇죠. 웨데고르가 자기의 조건과 맞는 팀에 가니까 터지는 거거든. 맞아요. 네. 엄청 터졌잖아. 그럼요. 그것도 조금 터진 게 아니라 막 아니 웨데고르가 저렇게 잘해? 저렇게 잘해. 물론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뭐 맞아요. 열 몇 살? 15살? 뭐 이럴 때부터 막 14살? 이럴 때부터 막 프로 뛴 선수니까 천재였는데 왜 이렇게 안 터지지? 안 터지. 레알 와서.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조건, 자기에 맞는 감독 스타일 딱 만나니까 라리가 전체에서도 막 손꼽히는 미드필더 되고 이랬던 거 아닌가? 근데 다시 레알 가. 또 안 풀리고. 근데 거기가 다른 리그입니까? 같은 리그 심지어 더 강팀인데. 네.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이거를 자꾸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드리고 싶은 게 이강인이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좀 하더라고. 웨데고르 딱 사례를 보자는 거죠. 웨데고르가 자기에게 맞는 팀에 갔을 때 맞지 않는 팀에 갔을 때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웨데고르가 또 아스날 오지 않았습니까? 맞아요. 그것도 지켜봐야 돼. 그럼요. 그러니까 웨데고르의 어떤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떤 팀에 갔을 때 딱 부합해서 터지느냐를 봐야 되거든. 하메스도 마찬가지예요. 네, 하메스. 아 그렇죠. 네. 그렇죠. 레알 마드리드에서 계속 못 나오다가 이제 에버튼 가니까 안첼로티가 하메스가 뛸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주니까 또 그래요.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최고의 선수가 되고. 이게 정말 좋은 예네요. 하메스의 사례도 딱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하메스도 정말 그 레알에서 못 뛰다가 막 임대 다니고 막 하다가 안첼로티가 와. 아니 지금 프리미어리가 그럼 쉬운 리그입니까? 그러지 않잖아. 그럼요. 그런 데서 막 에버튼을 끌어올리고 뭐 부상당했던 시간 빼놓으면 나올 때 보면 임팩트가 강하잖아요. 그런 거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자꾸 이게 드리는 게 그러면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런 어떤 한 번의 선택들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.